어머니, 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고 어머니의 짐은 이미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꼭 해야 해. 더 이상은 못 버텨.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는 병든 어머니를 아무도 없는 시골 빈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올해 52입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제나 부장님이고 집에서는 여보였고 어머니에게는 언제까지나 민수야였으니까요. 어머니 이름은 박술래. 올해 76이십니다. 경북 안동 총구석에서 태어나 17의 아버지에게 시집 오셔서 평생 농사와 바느질로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제가 막내였습니다. 위로 누나 둘이 있는데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려 서울과 대구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7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밥상 앞에서 웃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향집에 남기는 게 걱정됐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고 명절에는 꼭 내려갔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5세 지연을 만났습니다. 오지연. 저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회사 거래처 미팅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녀가 협력사 직원으로 나와 있었고 발표를 아주 능숙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몇 달을 어색하게 연락하다가 사귀었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셨는데 지연은 웃으면서도 손을 살짝 빼려 했습니다. 저는 그걸 봤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낯선 사람이 잡으면 어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그때 이미 알아채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는데 지연은 일주일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고 저 혼자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좀 안 좋대요, 어머니.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차례 음식을 차리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해가 됐습니다. 섭섭하셨겠지. 근데 지연도 아픈 건데 어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명절 또 그 다음 명절 또 지연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지연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화를 하시다가 제 이름을 순간 잊으시는 것. 냉장고에 넣어두신 반찬을 또 꺼내서 만드시는 것. 약을 드셨는데 안 드셨다고 하시는 것.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왜요? 새벽인데. 여기 어디야? 민수야,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집 안방에 계셨습니다. 평생 사신 집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결과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 중 누군가와 함께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지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겠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낮아진 목소리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서울 집으로 모신 건 3년 전 2월이었습니다. 저와 지연이 사는 아파트는 방이 3개였습니다. 안방, 지연이 서재로 쓰던 방, 그리고 작은 방. 어머니는 작은 방을 쓰시게 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계셨고 지연도 특별히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국을 끓여 두시면 지연이 맛있네요, 어머니라고 말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밤에 오히려 더 활동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부엌에 불을 켜고 계셨고 가스를 켜놓고 까먹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걸 감지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민수 씨, 어젯밤에 가스 켜 놓으신 거 알아?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가 발견했어. 미안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말씀드린다고 달라져? 병이잖아. 지연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연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예민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얄팍한 위로였는지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친정에 간다며 나갔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민수야. 네, 어머니. 지연이 말이다. 왜요?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조심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지연이 뭐 어때서요?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치매가 오시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고 들었으니까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일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터진 건 어머니를 모신 지 8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야근을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도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방에서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늦게 들어오면 밥은요? 그 정도 묻거나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침대에 등을 기대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왜 안 자고? 할 말이 있어서. 지연이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데 눈이 멈췄습니다. 이혼 합의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 씨,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흥분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 8개월 동안 참았어. 잠도 못 자고 개인 시간도 없고 집에 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어머니 기저귀도 내가 갈았잖아. 민수 씨는 알기나 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습니다. 낮에 회사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근데 이혼은 어머니 나가시거나 내가 나가거나 민수 씨가 골라.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지연은 안방에서 자고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을 서성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부엌에 계실 때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저는 누나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어머니 못 모시겠어. 지연이가 이혼하겠다고 해. 첫째 누나의 반응은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애들 셋이야. 남편도 몸이 안 좋고. 우리 집은 진짜 안 돼. 둘째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집 좁아서. 시설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던데. 시설. 그 말이 쉽게 나오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는 건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자식 키우신 분을 요양원에 맡기는 건 차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지연이 말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시골 어딘가에 모시기로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깐이다.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모시러 간다.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생길 거다. 지금도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지연이 알아봐 온 곳은 충청북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의 빈집이었습니다. 지연의 친척이 오래전에 쓰다 비워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당도 있고 방도 2칸이라고 했습니다. 가스도 나오고 물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왔냐? 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골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시골? 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어머니 몸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오래 보셨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버리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그 2글자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봉지, 그리고 그 사진첩. 트렁크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배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층 로비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그날은 2월이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좋아 보이셨나 봅니다.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셨습니다. 가끔 나무가 많다거나 저 산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올라와 있었고 현관 쪽 페인트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 안은 그나마 깨끗했습니다. 지연이 미리 사람을 시켜 청소를 해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방에 앉혀드렸습니다. 냉장고에 식료품을 채워 넣었습니다. 약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전기장판도 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 키를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올라가야 해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 추우면 전기장판 온도 여기서 올리면 돼요. 폰 충전기는 저기 꽂아뒀고. 알았다, 민수야.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지연이한테 잘해라. 지연이가 고맙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러 온 며느리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왜 고마우신 걸까? 왜 화를 내지 않으시는 걸까? 저는 그냥 차를 몰았습니다. 백미러 속에 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웃으면서. 그 웃음이 이상하다는 걸 그때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저녁 지연은 저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요? 응. 어머니 잘 모셔드렸어요?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집에서 우리가 나눈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손 흔드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 2주는 받으셨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여기 공기가 참 좋다. 밥은요? 드셨어요? 먹었어. 걱정 마라. 그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혼자 낯선 곳에 계신데 왜 이렇게 괜찮으신 걸까? 어머니를 모셔다 드린 지 1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역시 안 받으셨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신호음이 없었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충전이 다 된 건지 아니면 폰을 잃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저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연락이 안 돼. 한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지연이 소파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됐는데요? 3일 됐어. 핸드폰 배터리 나간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가끔 충전 잊으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연락이 없으신 적은 없었어. 민수 씨 어머니가 원하셨잖아. 혼자 있고 싶다고. 저는 멈췄습니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어. 했어. 나한테. 지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연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다는 걸 알았지만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박 부장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시골에 갖다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 쓰러져 계신 건 아닐까? 약을 못 드신 건 아닐까? 밥은 드시고 계신 걸까? 그 생각들이 잠을 파고들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저는 혼자 차를 몰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알았습니다. 어디 가요? 어머니 보러. 왜요?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연락이 안 되잖아. 민수 씨 가면 안 돼요. 저는 멈췄습니다. 왜? 가면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올 거야. 다시는 안 내려가시겠다고 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쩔 건데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차 키를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충북면 리 이장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박순례 씨 아드님이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어머니가 저희 마을 회관에 계십니다. 열흘째입니다. 열흘.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흘요? 무슨? 어머니가 혼자 걸어오셨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2km가 넘는 길인데 혼자 걸어오셨습니다. 중간에 넘어지셔서 무릎에 피가 났었고요. 우리 마을 분이 길에서 발견해서 데려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금은 괜찮으십니다. 우리 마을 회관에서 주무시고 드시고 계세요. 아드님 연락처를 수첩에 적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수첩에 제 번호를 적어 두셨다는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장님 어머니 손에 뭔가 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그게요. 이장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를 쥐고 오셨어요.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통장.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연에게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면서 2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혼자 걸어오셨을까? 그리고 그 통장은 뭘까? 2 질문의 답이 같은 곳에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마을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몇 분 계셨고 이장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장님은 70대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이 꾸짖는 것이었는지 안타까워하는 것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어머니는 안쪽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고서. 어머니가 눈을 여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한참 보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그 2 글자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무릎에는 아직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2km를 걸으시다 넘어지신 자국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조용히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들어오시면서 통장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어머니가 꼭 아드님한테 직접 드리라고 했어요. 통장을 받았습니다. 낡고 구겨진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례.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숫자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억 7천만 원.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에요? 이장님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아드님 오시면 다 말해주라 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 받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셨답니다. 고향집도 팔고 논밭도 정리하고 그걸 이 통장에 다 모아두셨대요.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고향집과 논밭.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혼자 지키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와서 회사 다니는 동안 어머니는 그것들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근데 왜? 이장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며느리 때문이랍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노린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래서 며느리 손에 단 한 푼도 닿지 않도록 미리 다 빼두신 거래요.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이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이 어머니 손을 빼려 했던 것.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지연을 진심으로 칭찬하지 않으셨던 것. 어머니가 지연이 조심해라라고 하셨던 그날 오후. 그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기 2달 전에 모든 걸 정리하셨답니다. 이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공증도 다 마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직접 가셨고 혼자 버스 타고 읍내까지 나가셔서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셨다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있어요. 유언장이요? 네. 재산 전부를 아드님한테 남기신다는 내용이에요. 며느리한테는 한 푼도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다 해두셨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치매가 올 거라는 것도, 그러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그 전에 해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혼자 다 하셨던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근데 이장님, 왜 어머니가 그 통장을 들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을까요? 이장님이 잠깐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거야 저도 모르죠. 근데 이장님이 말을 잠깐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들한테 직접 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중간에 누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기억이 들쑥날쑥 하셨습니다. 근데 그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통장을 제게 줘야 한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길로를 혼자 걸으셔서 넘어지시면서도.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마을 회관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어머니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지난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지영과 처음 만났을 때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발표를 잘하던 그 여자.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미팅 자리에서 지연은 저를 먼저 알아봤던 게 아닐까. 제가 어느 회사 부장이고 어떤 집안인지를. 결혼 전에 어머니가 고향집과 논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걸 들었는지 우연히 알았는지 처음부터 계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 만난 날 알아보셨던 겁니다. 결혼 후에도 지연이 어머니 재산에 관심을 보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고향집 팔면 어떻게 해요? 논밭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자연스러운 부부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질문들의 의미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시골 빈집에 두고 온 게 오히려 어머니에겐 기회가 됐던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 있었다면 지연의 눈을 피해 혼자 움직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눈을 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통장 받았냐? 네, 받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됐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이걸 왜? 내 거면 내 거지. 내가 내 아들이잖냐.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왜 고마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여기 오게 한 건데. 어머니가 눈을 감은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빨리 끝났지.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어서.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아파트에서 지연과 함께 사는 게 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집에서 나오고 싶으셨는데 아들이 보내준 것이 오히려 해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혼자 움직일 수 있었고 통장을 제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오래 계획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늙었어도 멍청하진 않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울지 마라. 다 됐다. 저는 그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공증 서류와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치매 판정 이전에 작성하셨고 공증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기 전에 마지막 힘으로 준비해 두신 것들이 이제 효력을 발휘할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도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때 지연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왔어요? 어머니는요? 마을 회관에 계셔. 어머, 왜요? 지연이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표정이 익숙했습니다. 늘 상황에 맞는 표정을 준비해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2km를 혼자 걸어오셨어. 무릎에 피나면서. 어머, 그러셨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으셔. 그리고 이걸 갖고 오셨어.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통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 통장이야. 어머니 통장이요? 어머니 통장은 민수 씨가 관리하잖아요. 내가 모르던 통장이야. 3억 7천이 들어있어.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0.5초쯤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 스친 것.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에 대한 당황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먼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당황이었습니다. 어머, 그렇게나 돼요? 그래서 오늘 할 말이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보, 골라. 지연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어머니한테 배웠어.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지연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차갑게. 민수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혼이야. 어머니 통장 때문에요? 그거 재산이잖아. 결혼 중에 생긴 재산은 공동 재산이에요. 결혼 중에 생긴 게 아니야. 어머니가 결혼 전에 가지고 계시던 걸 정리하신 거야. 그게 어떻게 증명돼요? 공동 재산 주장하면 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명은 다 됐어. 어머니가 미리 공증까지 해두셨거든. 지연이 멈췄습니다. 공증? 치매 판정 받기 전에 다 해두셨어. 법적으로 완벽하대. 유언장도 있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걸 준비했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야. 처음부터. 지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를 처음부터 의심했다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이 뭘 했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지연이 발을 굴렀습니다. 재산이 어딨는지 알아. 다 찾아낼 거야. 변호사 쓸 거야. 찾아봐.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송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서류들은 완벽했습니다. 고향집과 논밭의 매각 시점과 방법, 통장 개설 날짜와 입금 내역, 공증 서류, 유언장. 어머니 이름으로 치매 판정 이전에 정리된 모든 것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가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서류를 작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공증 날짜와 치매 진단일 사이의 간격이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지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낭독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던 모습, 공증 도장을 받으시던 손, 통장을 낡은 봉투에 싸서 어딘가에 숨겨두셨던 것, 그 모든 것이 이 판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지연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날 저는 어머니가 계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서울로 모시기 전에 그 마을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마을 분들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이장님도 옆집 할머니도.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오히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가요. 저 혼자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하늘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좋다. 여기 있어도 돼요. 근데 저도 같이 있을게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자주 오면 되나? 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더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민수야라고 부르시다가도 잠시 뒤에 당신 누구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 민수예요. 어머니 아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 그래?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잊으십니다. 그래도 손만큼은 잡으시면 놓지 않습니다. 제가 손을 들이면 꼭 잡으십니다. 힘이 세게.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머리보다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머니를 뵈러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알아보셨습니다. 네 어머니. 고생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끝.